지금 코인 시장에는 코인을 직접 사고 파는 것 말고도 앞으로의 가격을 두고 미리 약속을 걸어두는 계약이라는 게 있죠. 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이득이 나는 계약이 있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득이 나는 계약이 있어요. 이 하락하면 이득이 나는 계약은 뒤집어 말하면 하락에 대비해서 사두는 계약이라는 건데, 내 코인이 만약에 떨어져도 이 계약에서 이득이 나니까 손해를 어느 정도는 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전체에서 이 두 가지 계약이 각각 얼마나 살아있는지 세워볼 수가 있겠죠. 한 달 전에 상승 쪽 계약 100건당 하락 대비 계약이 76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52건이 됐습니다. 이 기존 100건당 76건에서요 52건이 됐다. 한 달 만에 3분의 1 가까이 줄었고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지금 뉴스 제목들이 말하고 있는 방어막이 얇아졌다는 게 정확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이게 갑자기 벌어진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7월 초에 이미 100건당 57건, 58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들 방어를 내던진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꾸준히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글래스노드는 이 상태를 두고 지금 시장이 이례적으로 평온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루짜리 이상 신호가 아니라 지금 한 달짜리 흐름이라는 거,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이 계약들을 기간별로 쪼개봤을 때 시장이 문장 하나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락 대비 계약이 상승 쪽 계약보다도 얼마나 더 비싸게 팔리는지, 여기에 따라서 재는 격차라는 숫자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하락을 무서워할수록 하락 대비 계약에 웃돈이 붙어서 이 격차가 벌어지게 돼요. 근데 글래스노드 집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안에 끝나는 짧은 계약에서는 이 격차가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 석 달에서 6달짜리 긴 계약에서는 11에서 12%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출렁임들의 폭을 나타내는 숫자도 똑같은 모양새인데요. 일주일짜리는 34.3%인데 6달짜리는 40.8%로서 뒤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번 주는 무사히 지나간다. 근데 진짜 시험은 가을에 있다라는 거. 지금 시장이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 돈의 값으로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 당장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는데도 그 구간 계약은 저렴하고요. 오히려 몇 달 뒤에 계약이 더 비쌉니다. 참고로 다가오는 목요일 미국 연준의 금리 관련해가지고는 동결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시장 전체 분위기는 알겠다. 그럼 아까 그 1억 400만 원 베팅은 대체 뭐냐? 이제 그 계약을 열어볼 차례인데, 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큰 손들이 매수한 거는 그냥 올라가면 이득이 나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이득이 나는 계약을 사면서 또 그와 동시에 1억 700만 원 근처를 넘으면 이득이 나는 계약들은 남에게 팔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위쪽 계약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으로서 아래쪽 계약을 사는 비용을 줄였다는 거예요. 대신에 1억 700만 원 위로 아무리 올라도 그 위의 이득은 스스로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지금 말을 해주는 게 뭘까요? 이 사람들은 끝없이 상승한다? 여기에 베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억 400에서 1억 700 사이 딱 그 구간을 찍어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이 계약들의 만기, 그러니까 계약이 자동으로 정산되는 마감 시각이 연준 발표 언저리로 잡혀 있다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시각을 넘기면은 계약은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연장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전부 다 합치면은 소름 돋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뉴스 제목들은 방어를 풀었다.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계약서 안쪽을 보면은 큰 손들은 목요일 새벽 발표를 남기면 이번 주 안에 1억 400만 원, 잘하면 1억 700까지도 간다라는 이 목표 가격과 마감 시각이 전부 박혀있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를 돈 주고 사놓은 겁니다. 참고로 이 위쪽 가격대의 계약이 몰리는 데에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코인 관련 법안에 대한 기대가 일부 섞여있다. 이런 해석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 내용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하락 대비했을 때 계약이 적다라는 거는 하락을 예언하는 신호가 아니겠죠. 그렇다고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이 정확한 뜻은요. 다가오는 목요일날 발표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손해를 메꿔줄 장치가 시장에 그만큼 깔려있지 않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움직임이 평소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이 변동성 장세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예고가 아니라 예상이 빗나갔을 때 흔들림의 크기를 정할 수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흔들림을 받아줄 계약이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적은 상황이에요. 이 두 번째로 전례가 있습니다. 올해 1월달 지금 시장은 100건당 56건 수준으로서 지금처럼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출발했습니다. 그달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2% 올랐습니다. 계약이 상승 쪽으로 쏠렸다고 가격이 반드시 그만큼 오르는 건 아니라는 사실들 올해 초에 이미 한번 확인이 됐었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재는 자에 따라 가지고 숫자가 다릅니다. 이 같은 날 다른 집계 방식으로서는 짧은 계약의 그 격차가 4%가 아니라 9%로 잡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글래스노드 집계 기준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것도 이 숫자 하나만 뚝 떼어서 확신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목요일 이 새벽 발표가 동결로서 확인이 된다. 그럼 시장은 이벤트를 소화하고 나서 위쪽을 시도한다. 다만 큰손들 스스로가 1억 700만 원 위는 보지 않는 구조로서 계약을 짰기 때문에 이 끝없이 상승하는 그림이 아니라요. 위쪽이 미리 정해진 이런 반등이라는 게 이번 경로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승부처는 딱 두 가지예요. 목요일 새벽의 발표 결과, 그리고 이번 주 계약 마감 전까지 1억 400만 원 구간에 실제로 도전을 할 수 있는지. 다만 여기서 예상을 빗나가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경우의 수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발표에서 깜짝 금리 인상이 나온다거나 기자회견 발언이 예상보다 차갑다거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받아줄 계약이 얇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림폭 자체가 평소보다 커질 수 있겠고, 오늘의 평온한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팩입니다. 두 번째로 동결이 나와도 1억 400만 원 앞에서 막힐 거고요. 계약이 마감된 뒤에 상승 쪽 물량이 정리되면서 가격이 도로 밀리는 경우입니다. 이 세 번째로 가을을 비싸게 사둔 쪽이 옳았다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재료가 8월 달에 일찍 튀어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으로 보는 근거는요. 이 흐름짜리가 하루짜리가 아닙니다. 한 달 내내 쌓여온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이번 발표를 두고 시장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기본적인 가정과 어긋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 이 최근 시장을 눌렀던 바깥 악재들이 가라앉으면서 위험자산으로 돈이 돌아오는 흐름과 방향성이 같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하셔야 될까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새벽 발표 직후 1시간의 움직임 폭과 방향성, 이번 주 계약 마감 전으로서 1억 400만 원 구간에 실제로 도전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짧은 계약의 그 격차가 다시 두 자릿수로 뛰어오를 수가 있는지. 이 세 번째가 뛰면요, 시장이 이번 주는 무사 통과다 이렇게 적어둔 문장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챙겨가세요. 이번 데이터에서 배울 수 있는 원리인데요. 하락에 대비하는 비용이 올해 가장 저렴해진 게 언제냐? 모두가 평온을 확신하는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대비가 필요 없어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대비가 가장 저렴한 순간이기도 하다라는 거. 이건 이번 주가 지나가도 계속 쓸 수 있는 해법입니다. 이 지금 하락 대비 계약들은 한 달에 걸쳐가지고 올해 가장 얇아졌는데요. 이건 폭락 예언이 아니라 오히려 예상이 빗나갔을 때 흔들림이 커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큰손들 같은 경우는 목요일 발표 직후에 1억 400에서 1억 700까지 사이의 구간들 마감 시각까지 박아서 돈으로 찍어놨습니다. 다만 지금 시작은 이번 주가 아니라 가을에 비싸게 사고 있고, 그래서 진짜 시험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주 큰손들의 시간표가 그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을에 대비해둔 쪽이 결국에 웃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느 쪽인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다음 영상 통해서 반영드릴 예정이고, 저는 다가오는 목요일 이 발표랑 이번 주 계약 마감이 지나고 나면은 이 계약 시장이 다음 구간을 어떻게 다시 값을 매기는지 그 결과를 들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 측에서 2시간짜리 신제품 발표를 했죠. 이 접는 폰이 총 3종류, 시계가 2종류, 안경까지 나왔어요. 이 전부 다 이름이 붙어 있었고요. 가격이 있었고요. 나오는 날짜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름도 날짜도 없이 지나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갤럭시 폰에 깔려있는 지갑 어플, 삼성 월렛에 스테이블 코인을 담겠다라는 포부, 여기까지만 말하고 무대가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코인인지, 어느 회사랑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이 세 칸이 전부 다 비어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저는 이 빈 칸에 들어갈 후보의 흔적을 3주 전 서류 한 장에서 찾았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리플 XRP 들고 계신 분들, 이런 뉴스 보시면 마음이 조금 복잡하실 겁니다. 세계에서 폰을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코인을 지갑에 넣겠다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들고 있는 코인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이런 뉴스가 뜨면 댓글 분위기는 벌써부터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삼성은 어차피 코인베이스랑 하는 거 아니냐, 담아도 서클 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올 텐데, 이게 또 전혀 근거 없는 말도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삼성은요, 실제로 작년에 미국에서 코인베이스랑 손을 잡았었고요. 삼성페이로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C를 결제를 시험을 했고, 작년 10월 당시에는 미국 갤럭시 사용자 약 7,500만 명이 삼성 월렛 안에서 코인베이스 서비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까지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도 그 연장선일 거고요. XRP는 이번에도 그냥 구경만 하는 처지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발표를 다시 돌려보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아니, 삼성 정도 되는 회사가 이렇게 큰 계획을 무대에서 공개를 하면서 파트너 이름을 단 하나도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보통 이런 발표에는 협력사 이름이 화면 가득 뜹니다. 실제로 같은 날 같은 무대에서 삼성은 신용카드도 발표했었는데요. 이 카드는 어느 은행과 만드는지, 바클레이스 어느 결제망을 쓰는지, 비자랑 어느 나라에서 시작을 하는지, 미국, 이렇게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카드에는 이름표가 전부 다 붙어 있는데 지금 코인에는 이름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정말로 아직 아무것도 안 정했다. 두 번째로 정해져서 가고 있는데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어느 쪽인지 삼성은 말을 해주지 않았고, 근데 달력을 딱 3주만 뒤로 넘기면 지금 삼성이 조용히 이름을 올린 문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번 달 초에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오픈USD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픈USD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최대한 쉽게 풀어드려보자면 먼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값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보통 코인과 다르게 한계값의 미국 돈 1달러, 우리 돈 1,500원 안팎에 딱 묶어놓은 코인이죠. 값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돈을 보내거나 결제할 때 쓰라고 만든 코인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코인들 대부분 회사 한 곳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코인 값을 1,500원에 묶어두려면 코인의 판만큼의 진짜 돈을 회사가 따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코인을 100만 원어치 사면 그 100만 원이 발행한 회사 쪽에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안전한 곳에 맡겨져서 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이자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지금까지는 코인을 만든 회사가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오지 않았었고요. 여기서 오픈USD는 바로 이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나온 프로젝트고요. 회사 한 곳의 코인이 아니라 140개가 넘는 회사가 공동으로 만드는 달러 코인이에요. 이 참여한 회사 이름만 들어봐도 감이 오실 텐데 마스터카드, 비자, 블랙록, 코인베이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회사들이 줄줄이 들어가 있고 참여 회사들은 이 코인을 새로 만들거나 다시 현금으로 되돌릴 때 수수료를 내지 않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이자, 준비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참여 회사들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운영은 오픈 스탠다드라는 별도 회사가 맡게 되고요. 중요한 결정은 참여사들이 이사회를 꾸려가지고 같이 내립니다. 출시 목표는 올해 안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폰 파는 삼성이 대체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그 정답은 방금 그 이자 나누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 코인의 수익은 코인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코인을 퍼뜨린 회사,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쓰게 만든 회사 쪽으로 흘러가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이 사람들 주머니에 지갑 어플을 이미 깔아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런 회사를 꼽으려면 삼성이 맨 앞줄에 서겠죠. 갤럭시 폰에는 삼성 월렛이 처음부터 깔려서 나가니까요. 얼마 전 영상에서도 이 코인 시장에서 만든 회사보다 퍼뜨리는 회사가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오픈USD 같은 경우는 그 원리를 아예 규칙으로 박아놓은 판입니다. 사용자 지갑에 이 코인이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지갑 회사에 수익이 생기는 구조예요. 이 삼성 월렛의 스테이블 코인을 담겠다는 이번 발표랑 또 삼성이 3주 전에 이 프로젝트에 들어갔다는 보도들,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그림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요. 이 140개 회사 명단을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우리한테 낯익은 이름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리플이고 지난달 30일 리플이 오픈USD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외신에 나왔습니다. 근데 리플이 앉은 자리가 특이해요. 이 코인을 만드는 발행사 자리가 아니죠. 출시 전달부터 함께하는 통합 파트너, 그러니까 이 코인이 오갈 수 있는 기록망 가운데 하나로서 리플의 장부인 리플 레저를 연결해주는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리플 레저가 뭐냐? XRP가 오고 가는 거래 기록망인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가 몇 초 만에 기록되는 장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어딘가의 장부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리플이 손을 들고 우리 장부도 쓰라고 자리를 잡아두게 된 거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리플한테는 이미 RLUSD라는 자기 스테이블코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코인이 있는데도 남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코인 프로젝트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느 회사 코인이 경쟁에서 이기든 그 코인이 리플 레저 위에서 움직이기만 한다면 리플 쪽의 판이 커지기 때문이겠죠. 이 코인 싸움에 승자를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승자가 나와도 거쳐가게 되는 기록망 자체가 되겠다는 계산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장면을 나란히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한쪽에선 전 세계 주머니에 지갑 어플을 깔아둔 삼성이 있죠. 코인은 담겠다고 무대에서 발표했고요. 파트너 칸은 비워뒀습니다. 그리고 같은 명단 안에는 그 코인이 다닐 만한 기록망을 내겠다는 리플이 첫날 파트너로 이미 앉아 있습니다. 삼성이 무대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는 그 코인이 오픈USD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3주 전에 이 명단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실제로 있고 그 명단에 리플이 앉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빈칸은 빈칸인데 아무 흔적도 없는 빈칸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한 겹이 더 있는데요. 어제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사람이 아니라 기계, AI가 XRP랑 RLUSD로 결제한 건수가 143만 건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 이야기의 나머지 반쪽이 이번 삼성 무대에 있었습니다. 이 구글의 AI 제미나이가 갤럭시에 더 깊게 들어와서요. 40개가 넘는 어플을 오고 가면서 음식 주문, 예약 같은 일들 사람 대신 처리하게 된다는 발표였거든요. 사람 대신 일하고 결제까지 하게 될 AI, 그리고 코인이 담길 지갑, 이게 같은 날 같은 폰 안에 들어간다고 발표가 됐다는 겁니다. 어제는 기계결제라는 소프트웨어적 숫자를 봤다면 오늘은 그 숫자가 올라탈 기계 그 자체를 본 셈이겠죠.
그럼 확정된 것과 아닌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다시 한번 삼성 월렛에 들어올 코인이 오픈 USD라고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이 명단이 겹친다는 것과 계약을 했다는 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어붙인 부분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오픈 USD가 처음 출시될 때 올라가는 기록망은 솔라나랑 템포라는 다른 두 곳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 리플 레저는 이미 리플이 자리를 주장해 둔 단계지 출시 명단에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 분석 매체들이 공통으로 짚고 있는 부분인데요. 리플이라는 회사가 잘 되는 것과 XRP라는 코인 값이 오르는 것은 다른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이 장부의 이용료는 아주 적게 설계가 되어 있고 회사 140곳이 모였다고 해서 이 코인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제가 보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승부는 삼성의 입에서 갈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두 가지 장의 발표문에서 갈린다는 거. 오픈 USD는 올해 안에 출시가 목표라고 예고가 돼 있고 삼성 월렛 스테이블 코인도 언젠가는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발표문을 나란히 대조했을 때 명단의 겹침이 실제 계약으로 확인된다. 리플 레저는 갤럭시라는 전 세계 유통망이 연결되는 기록망 후보로 올라서게 될 거고, 이 삼성이 이 프로젝트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보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이 출시 첫날부터 기록망을 대는 자리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외신으로서 확인이 됩니다. 이 코인의 설계 자체가 지갑을 많이 깔아둔 회사에 수익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발을 뺄 이유보다도 밀고 갈 이유가 더 크다라는 거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 2시 59분인데요. 이 미국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 건물안에서는 기자들이 발표문 배포를 기다리고 있고요. 전 세계 거래화면 앞에는 잠을 미루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딱 1분 뒤에 미국 기준금리가 발표된다는 거고, 근데 저는 그 새벽에 금리 숫자보다도 먼저 확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발표문과 함께 공개되는 이름들이에요.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적힌 명단입니다. 이 코인 법안이 이제 1년이 남았다는 바로 이번 주에 왜 하필 이 새벽 명단부터 보셔야 되는 건지 오늘 그 이야기들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사이에 나온 두 가지 뉴스 그대로 한번 옮겨드려보자면요. 먼저 첫 번째로 공화당의 튠 상원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번 주에 표결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이런 관련 보도가 나왔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같은 튠 대표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라면서 이 법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보도입니다. 이 간행과 무산, 정반대의 두 문장이 같은 주말에 나란히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리플 XRP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도대체 어느 쪽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근데 이런 혼란들 자체가 어느 한쪽 기사가 틀려서 생긴 게 아닙니다. 협상이 진짜 마지막까지 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왜 지금이 마지막인지를 보시려면은 먼저 이번 주 닷새 일정들 하루씩 살펴보셔야 돼요. 먼저 오늘 월요일 워싱턴에서는요, 이 미국 상원 협상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목요일 새벽 3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이죠. 미국 시간으로 봤을 때 수요일 오후인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이 됩니다.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 장면이 바로 이 시각입니다. 30분 뒤인 3시 반에는 케빈 어시 의장의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같은 목요일 저녁에는 영국 중앙은행도 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9시 반, 미국에서 숫자 2개가 한꺼번에 나올 예정이고요. 연준이 기준으로 잡는 물가지표인 근원 PCE,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물건이랑 서비스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이걸 보여주는 숫자랑 미국 경제가 4월부터 6월까지 얼마나 컸는지를 처음에 집계한 2분기 성장률 속보치입니다. 금요일 낮에는요,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차례입니다. 닷새 안에 이렇게 발표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 틈 어디인가에 미국 상원이 이 법안 절차를 시작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른 물음표 하나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기죠. 법안이야 뭐 다음 주에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번 주가 마지막이란 말이 나오나, 이런 미국 상원 규칙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그 전에 상원의원 100명 중에 60명이 찬성이 되는 절차를 2번 거쳐야 되는데, 이 토론 끝내고 표결로 넘어가자고 정하는 동의 절차인데요. 테크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절차 하나를 처리하는데 일하는 날 기준으로 거의 한 주일이 통째로 들어갑니다. 2번이니까 2주일이 필요하겠죠. 근데 상원은 8월 초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지난주, 이번 주 딱 2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협상하느라 그대로 지나갔죠. 그래서 산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 법안이 여름 안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주는 이번 주 한 주 남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8월달 첫 주에 다시 시작하느냐가 진짜 고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마감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기준으로는 마감이 이번 주예요. 이 산수를 알고 나면은 100만이라는 숫자가 왜 하필 지금 도착했는지도 보이기 시작을 하실 텐데요. 이 100만 건의 스탠드 위드 크립토라는 단체가 모은 거고요. 코인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의회의 목소리를 내는 미국 단체인데, 지난주 중반까지 이 단체 집계로 95만 건이었습니다. 그게 주말 사이에 100만 건 돌파 발표로 이어졌으니까요. 마지막 며칠 사이에만 5만 건이 더 붙은 속도입니다. 이 단체가 규모가 절대 작지 않아요.
미국 회원이 약 260만이고요. 작년 한 해에만 의원실로 92만 5천 통을 보낸 조직입니다. 한 번 하고 많은 행사가 아니라 선거 때마다 움직이는 조직이란 뜻인 건데, 그러면 여기서 코인베이스의 암스트롱 대표가 세고 있는 100일은 뭘까요? 상원 휴회까지 남은 날이 아닙니다. 11월 선거일까지 남은 날입니다. 이 골 지점까지 1야드, 그러니까 1m가 채 안 남았다는 저 표현들도 사실 몇 주 전에 미국 재무장관이 먼저 썼던 말들인데요. 정부랑 업계가 같은 문장을 쓰고 있는 건데, 그리고 100만 건 정도의 의견이랑 100일이라는 숫자가 겨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법조문이 아니라 상원 의원들의 다음 선거 계산인데요. 당신 지역구의 코인 투자 유권자가 이만큼 있다. 이걸 숫자로 보여주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표결이 열리지 않더라도 이 숫자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고 9월달에 다시 밀어붙일 때의 미천으로 남게 될 겁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법안의 마지막 주, 그리고 7월 들어가지고 중앙은행 발표가 가장 촘촘하게 몰린 주가 정확히 같은 주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미국, 영국, 일본 이 세 나라 중앙은행이 연달아 가지고 금리를 발표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번 주에 표결이 열리든 안 열리든 XRP 가격의 첫 번째 방향성은 의사당이 아니라 목요일 새벽 3시 연준 발표가 먼저 정한다는 겁니다. 이 법안의 운명을 정하는 곳과 이번 주 가격의 첫 번째 방향을 정하는 곳, 서로 다른 도시에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상원 측에서 절차를 시작을 한다면요, 그 표결이랑 연준 발표가 같은 요일대에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벽 2시 59분 장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금리 숫자가 아니라 명단이냐?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연 3.5에서 3.75% 사이입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그대로 묶어뒀었는데 그때 이미 위원 절반 가까이가 올해 안에는 올려야 된다, 이런 쪽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번 회의에서 바로 올릴 확률이 시장 집계로 12.8%에서 34.2%까지도 뛰었습니다. 38%로 보는 집계도 있었는데 이 기름값이 뛰면서 물가 걱정이 다시 커졌고 그게 이 확률을 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TD증권은요, 이번 회의를 집안 싸움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 연준 안에서 묶어두자는 쪽과 올리자는 쪽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회의라는 뜻인 건데, 이 TD증권의 예상은 이렇습니다. 결과는 동결, 대신 올리자는 반대표가 2표가 나올 거다라고요. 반대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9월 때문입니다. 연준은 결정이 나올 때 위원들이 각각 어느 쪽에 손을 들었는지 이름까지 공개하죠. 그래서 새벽 3시에는 금리랑 함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CNBC 집계로서 9월 달에 금리를 올릴 확률 일주일 만에 50%대에서 82%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에 동결이 나와도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대표가 예상대로 2표 안팎이면은 시장은 9월달 인상을 예정된 수준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근데 반대표가 3표, 4표 정도로 늘어나 있으면은 저 82%는 사실상 확정적으로 굳어갑니다. 반대로 또 반대표가 아예 없다시피 하면은 9월 확률이 도로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금리는 그대로인데 새벽 3시에 같이 나오는 명단이 9월달에 방향성을 정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기억하실 건 딱 3글자입니다. 반대표, 그리고 30분 뒤에 기자회견이 남아있죠. 이 워시 의장 측에서는요,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새 의장이고 또 지난달에서야 취임 이후에 첫 번째 기자회견을 했었죠. 게다가 지금 시장에 미리 신호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모른다는 건요, 말이 나올 때마다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을 뜻하겠죠. 그래서 새벽 3시 발표보다도 3시 반, 이때 기자회견의 첫 번째 답변이 더 큰 뉴스가 될 가능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이 지나면 그날 밤이 또 있죠. 목요일 밤 9시 반에 나오는 물가랑 성장률 숫자들, 이 새벽의 결정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바로 그날 확인해주는 숫자입니다.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럼 올리지 않는 쪽 목소리에 힘이 실릴 거고요. 낮게 나온다? 그럼 묶어두자는 쪽이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일본의 기준금리는 지난달 1%까지 올라왔고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이번에는 그대로 둘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바클레이스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선 이걸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멈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4년 8월 초 일본이 금리를 올린 직후에 전 세계 주식과 코인이 함께 크게 엄청나게 흔들린 적이 있었죠. 또 그때랑 다른 점은 이번엔 동결 전망이 다수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실제 변수는 결정 자체보다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다음 인상 시점을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에 금리 동결이 아니라 깜짝 인상이 나온다거나 또 금리가 동결돼도 기자회견에서 인상을 강력하게 예고하는 경우, 이러면 코인만이 아니라 위험자산 전체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이 이번 주 안에 그 60명 동의 절차를 아예 시작하지 못하고 휴회가 확정된다, 이런 경우에도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할 거고, 그리고 다가오는 금요일 일본은행이 예상을 깨고 움직인다거나 갑자기 기름값, 유가가 다시 급하게 뛰는 경우,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라도 발표가 된다면은 그때부터 암호화폐 시장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이 법안 쪽 현실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자면요. 미국 의회 전문 기자인 브랜던 패더슨 측에서는 지금 이 법안에 표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틸리스 의원이 윤리 조항을 고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공화당에서도 한 명이 빠지면요. 그만큼 민주당에서 데려와야 되는 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클래리티 법안을 주도해왔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요. 주 법무장관에게 집행 권한을 주는 자기 조항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꽉 막힌 상태죠.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보도도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100만 건 정도의 의견이 60표를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다만 같은 시각에 합의 없이도 표결을 시도한다는 보도들, 주말 내내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들, 공화당이 결정에 필요한 민주당 의원들의 표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보도들, 역시 이 가능성에 대한 보도들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은 됐다 안 됐다를 단정하실 국면이 아니라요. 이번 마지막 주에 협상이 끝까지 가고 있는 국면, 여기를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 금리에 대해서 연준은 동결을 할 거고 또 올리지 않은 반대표는 한두 표 정도 나올 겁니다. 금요일 일본은행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할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9월달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간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서 이번 주 발표들을 큰 사고 없이 통과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원은요. 이번 주 안에 절차를 시작하느냐. 이게 바로 클래리티법과 관련된 엄청난 갈림길인데 여기서 시작하지 못하면 여름 안에 완주는 사실상 어려워질 거고 그럼 사실상 밀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정리드렸던 8월달 첫 번째 주에 다시 시작하느냐. 9월달로 미루느냐. 이런 구도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전문가들 다수가 7월달은 동결로 보고요. 9월달에 대해서 첫 번째 시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행 보도랑 주말 협상지수 보도가 살아있는 한 이번 주 착수 시도 가능성 자체는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XRP가 발표를 앞두고 이미 자리를 어느 정도 회복해놨기 때문에 이번 도지코인 급락의 배경으로 지목된 거는 폭락 뉴스도 해킹도 아니었습니다. 90분짜리 인터뷰 영상 하나였는데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상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시장이 반응한 문장들은 사실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 일에 너무 빠져 있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대목이 하락 배경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물론 그날 시장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았으니까 도지코인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개로 못을 박을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점은 같은 인터뷰 안에 있던 다른 문장 하나는 아직까지 아무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통장의 10년 뒤를 정면으로 겨냥한 문장인데도요. 그리고 그 문장이 뭐냐? 다가오는 2036년이 되면은 돈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을 끝까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뷰 자체부터 정리드려 볼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공개된 영상이고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이 미국 텍사스에 있는 머스크의 공장까지 찾아가서 1시간 반 동안 나눈 대화들입니다. 이 주말 사이에 국내 기사로도 옮겨졌었죠. 그 내용을 추리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인공지능 AI가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사람 전부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똑똑해진다라고요. 그리고 10년 안에는 인간이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대목에서 사람과 침팬지를 예로 들었는데 지능 차이가 그만큼 벌어지게 된다면 이 침팬지 쪽이 주도권을 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였죠. 그리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자리에 그대로 투입하는 로봇, 이른바 휴머노이드가 기사 기준으로 1억대에서 많게는 10억대까지도 깔리면서 몸 쓰는 일을 대신하게 될 거고 경제는 거의 무한에 가까워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을 안 하면 소득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따른 질문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방식들을 언급했고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퇴직금을 모으고 현금을 저축하는 이런 행위들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라고 해요. 다만 일론 머스크 본인도 조건 하나는 달았습니다. 세계대전이나 핵전쟁 같은 파국이 없어야 된다라는 전제였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거 공상과학영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근데 이 발언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 12월 말에 일론 머스크는 자기 SNS에 이렇게 썼다라고 보도됐었죠.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이 온다라고요. 5년 안에는 세 자릿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올해 1월 달엔 한 방송 대담에서 더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10년, 20년 뒤를 위해서 노후 자금을 모으지 마라. 그건 중요하지 않게 될 거다. 2030년이면 AI가 인류 전체의 지능을 넘어설 거고 언젠가는 로봇가 사람보다 많아지면서 기본소득 정도가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소득의 시대가 온다라고요. 그리고 이번 7월 이코노미스트 앞에서 드디어 연도를 박았습니다. 5년, 10년, 그리고 2036년. 그러니까 이건 말실수나 즉흥적인 발언 정도가 아니라 반년 넘게 3번에 걸쳐가지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온 예언의 연재물이겠습니다. 그럼 이 예언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들으셔야 될까요? 숫자로 검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사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덕분에 경제 규모가
5년에서 6년 안에 지금의 2배가 된다는 전망도 실렸는데 여기서 2배가 되려면 매년 12%에서 15%씩 커져야 됩니다. 전 세계 경제는 보통 1년에 3% 안팎으로 자라는데요. 평소 속도의 4배에서 5배 정도로서 그것도 5년 연속 달려야 나오는 숫자라는 거죠. 반대편 숫자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공지능이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를 7% 정도 키울 거다라고 추산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10년에 7%냐? 5년에 100%냐? 이 어마어마한 간격들이 지금 세계가 AI를 두고 벌이는 내기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하나 더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대표 슬레이만 측에서는요. 올해 2월달 인터뷰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의 대부분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AI가 사람 수준으로 해낼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마감이 내년도 중반 정도인데 지금 기사에 함께 실린 힌튼 교수 측의 경고도요. 사무 일자리 중심의 대규모 실업이었고 두 가지 예언을 한번 겹쳐보세요. 월급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내년이고요. 돈이 필요 없어진다는 시점은 2036년입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이 다 맞아떨어져도 그 사이에 9년에 가까운 빈 기간이 생기죠. 월급은 먼저 멈추는데 풍요는 아직까지 안 온 시간. 이름하여 과도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9년을 어떻게 건너냐를 두고 이미 세계의 큰손들이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기사 속의 호주 미래학자 스코펠리티 교수는 이제 핵심 과제가 일자리가 아니라 기술과 데이터의 소유권, 그리고 부의 재분배라고 진단을 했었죠. 미국의 억만장자 마크 큐바는 로봇의 세금을 물리는 문제를 꺼내면서 이 부가 얼마나 소수에게 몰릴 것 같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어봤고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만든 달리오는 인공지능과 로봇가 불평등을 키워서 새로운 재분배 정책이 필요해질 거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챗 GPT를 만든 알트먼 측에서는요. 아예 모두가 인공지능 AI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갖게 하자라는 구상까지 내놨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표현은 전부 다 다른데요. 질문은 한 가지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부는 누구의 소유이고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거요.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말과 머스크가 한 행동들을 겹쳐보자면요. 지난 6월달 자기 회사 스페이스X를 상장시키면서 112조 원이 넘는 현금을 거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보도된 상장이었었죠. 그리고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큰 언론과 길게 마주 앉은 자리에서 돈이 무의미해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조금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데 이 발언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앞뒤가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 측에서 무의미하다라고 한 건요. 이 돈을 모아두는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걷어들인 현금을 로봇이랑 컴퓨터랑 공장으로 바꾸는 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이 시장의 돈이 의미를 잃어버리기 전에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을 물건들로 바꿔두려고 서두르는 중이다라고요. 이 말은 곧 예언이겠고 지갑은 그 예언의 해설인 셈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름은 더 의외입니다. 이번 인터뷰의 진짜 핵심 단어가 뉴스 제목과 정반대거든요. 현금이 무의미해진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물가가 폭등해서 돈이 휴지 조각되는 그림들을 떠올리죠. 근데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말한 건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로봇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빨라지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물건값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상태,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알트만 역시 AI가 큰 폭의 물가 하락을 만들어서 돈의 가치가 오히려 크게 오를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축이 무의미해진다 이런 이유는 돈이 못 쓰게 돼서가 아니라 필요한 게 전부 다 저렴해져서 굳이 돈을 쌓아둘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겠죠. 이 시장에 돈이 무의미해진다는 말과 돈의 가치가 오른다는 말, 같은 예언의 두 가지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도지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먼저 인터뷰에서 도지코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때 이끌었던 미국 정부 부서의 영어 줄임말이 하필 도지코인 표기랑 똑같다 보니까 머스크의 정치 뉴스에 이 코인이 유난히 출렁일 뿐이겠죠. 이번 도지코인의 하락도 이런 겹침 속에서 나온 일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내일 도지코인을 상승시켜줄 재료가 아닙니다. 이걸 전제로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 돈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고받는 거, 모아두는 거, 값을 매기는 거. 일론 머스크랑 알트먼이 그린 세상에서는요. 이 중에 모아두기의 필요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코인 시장의 성적 기준은 사실상 하나였었죠. 모아두기 좋게 만들어졌는가. 개수가 정해져 있고 갈수록 덜 나오는 코인이 좋은 코인이었죠. 근데 도지코인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13년 내내 같은 지적을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도지코인이 약 50억 개 정도씩 끝없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구조를 설계도 눈으로 다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체 개수가 약 1550억 개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비율은 1년에 3% 수준이고 이 비율은 해마다 저절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만든 이유가 1분에 한 번씩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계속해서 저렴하게 유지해가지고 돈이 잘 돌게 하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도지코인은 처음부터 모아두는 돈이 아니라 돈은 돈으로 설계가 됐다는 겁니다.
이 저축이 무의미해지는 세상이 정말로 오게 된다면 13년간 결함이라고 불려온 그 설계가 오히려 시대에 맞는 설계로 다시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덧붙이자면요. 도지코인은 처음에 세상에 나올 때 만든 사람들이 자기 몫을 미리 떼어두지 않고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몇 개 안 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소유랑 분배가 화두가 되는 시대에서는 이런 출생도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중간 경과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서 돈의 역할이라는 주제가 코인 시장에 차곡차곡 쌓이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게 도지코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방향성 재료가 아니라 시장에 도는 돈 설계가 재평가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여러 해짜리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일회성 발언이 아니라 반년 넘게 3번 연속 점점 더 구체화된 공개 기록이고 또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입니다. 이 두 번째로 소유랑 분배 논쟁에 큐반, 달리오, 알트만급 인물들이 실명으로 들어왔다라는 건데요. 이 변두리 이야기가 이제는 시장의 주류 의제가 됐다는 뜻이겠죠. 세 번째로 이 인터뷰가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지난주 목요일에 6%로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 코인 가격까지 닿는 거리라는 게 실증된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다음 달부터 나오는 미국의 사무직 고용지표에 자동화의 흔적이 찍히기 시작을 하는지, 사람 모양 로봇가 실제로 몇 대나 출하되고 얼마에 팔리는지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